NPL을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넘버 2였는데 네. 한 50억 정도를 벌었어요. 1년 전에.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 옆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ETF에는 장재창 대표님이 계시죠. 그리고 이분께서는 NPL계의 장재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엔조라고 합니다. 네. 저는 부동산만 한 32년 정도를 했고요. 97년도 IMF가 터지면서 NPL이라는 특별한 분야에 평생을 한 엔조라고 합니다. 네. 네. 그 엔조라는 건요, 여러분, 부캐십니다. 네. 이제 필명이라고도 하죠. 예. 네. 자, 일단 대표님,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투자 방식을 가지고 고객분들께 서비스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계세요. 네.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가 NPL을 담보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아파트도 좋은 거고 NPL도 좋은 건데 저희들이 아파트는 익숙하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죠. NPL 그거 뭐지?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NPL이 뭐길래 이게 담보로서 가치가 있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 일단 NPL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NPL은 영어로 Non-Performing Loa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NP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물건이 부실이 나서 경매가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채권은 NP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NPL입니다. 그 NPL이라는 게 은행이 제가 은행이에요. 대표님께서 제가 엔조님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돈을 못 갚으셔. 그러면은 은행에 돈 빌려줄 때 담보를 설정해 놨을 테니까. 당연하죠. 돈을 안 갚어? 그러면 나 이거 담보 설정해 놓은 우리가 경매로 할 수밖에 없어. 맞습니다. 라고 진행될 때 그런 관계에서의 채권. 맞습니다. 요게 NPL인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을 길이 없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매를 넣어서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무조건 경매를 넣게 돼 있고요. 경매가 들어가 있는 모든 채권은 NPL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경매에 들어가야지 NPL인 거예요? 아니면 그 부실이 된 상태만으로도 NPL이라고 표현하는 아닙니다. 거예요? 경매가 들어가야지만이 NPL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보통 리스크 관리를 5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대출이 실행됐을 때에는 정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연체되면 요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를 고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정 이하의 여신을 NP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정 이하의 여신. 맞습니다. 꽤 오랫동안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체가 발생해야지 맞습니다. NPL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정 이하가 됐는데 은행에서 경매로 신청을 아직 안 한 상태면 그거는 NPL이 아닙니다. NPL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렇군요. 경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인 거네요. 경매가 들어가야 채권을 확정 짓는다 그래요. 그거를. 채권을 특정 지어야지만이 NPL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고객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파트 담보대출 투자가 있듯이 이제 NPL 담보 투자를 이제 안내를 드리게 될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 NPL을 어떻게 담보로 우리가 확정할 수 있고 그리고 과연 그 NPL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안전한가? 좀 불안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나 주거를 매입할 목적으로 매입을 했을 경우에 투기 과열지구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해놨죠. 이런 겁니다. 1억짜리 아파트에 LTV가 보통 40%밖에 안 주니까 1억짜리 아파트에 4천만 원이 대출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4천만 원이 부실이 났어요. 4천만 원이 부실이 났다고 그 아파트가 부실이 난 게 아니라 아파트를 그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즉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분이 부실이 난 거지
아파트에 있는 물건이 부실이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자를 불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실이 난 거기 때문에 담보는 100%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억짜리 아파트에 4천만 원 대출 나갔는데 안전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영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 영혼까지 뭐 끌어모아서 젊은 사람들이 주거를 매입하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그 1억짜리 아파트의 낙찰가가 보통 100%가 다 넘어가요. 아, 그래요? 그럼요. 보통 경매 가면 네. 싸게 산다라는 인식이 있고 당연하죠. 싸게 팔린다는 인식이 있는데 네, 전에는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귀하다 보니까 네. 그 경매가 예전하고 다르게 네.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뭐 100% 1억짜리 아파트가 뭐 1억 1천만 원에도 낙찰이 되고 올라가서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 경매가가 좀 낮아진다 손 치더라도 네. 80%의 낙찰돼도 8천만 원이면은 그쵸. 무조건 낙찰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물건이 부실난 게 아니라 사람이 부실이 난 거지. 그쵸. 물건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가격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그 NPL 채권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 그렇죠. 이게 괜찮냐 안 괜찮냐가 포인트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잘 들어서 보셨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엔조님에게 제가 은행이고 엔조님에게 1억을 빌려드리고 아파트를 네. 4천만 원 빌려드리고 네. 1억짜리 아파트 담보를 저한테 제공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엔조님이 은행에게 대출 상환하지 않아도 네. 제 입장에서는 1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집어넣었을 때 그렇죠. 제가 빌려드린 4천만 원은 네. 경매에서 충분히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네.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네. 저기 뭐 경남 의령 모퉁이 땅이에요. 네, 네. 사람도 안 다니고 맹지예요. 네. 그런 땅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서 가격이 팍팍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 건 또 위험할 수 있겠네요. 아, 당연하죠.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평가를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네. 평가를 해서 네. 그 땅이 지금 말씀하신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의 가치가 네. 현재 법사가 감정가가 1억이라고선 치더라도 네. 그 동네 가서 실사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평가를 해서 네. 이 물건은 1억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낙찰가가 3천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물건은 가치가 1억이라도 3천만 원짜리로 평가해서 그 물건은 3천만 원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 밑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감정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일반인 분들께서는 사실 아니, 감정하신 분들이 다들 네. 전문가니까 네, 네. 어련히 알아서 잘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신뢰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감정가는 감정가고 당연하죠. 내 기준의 가치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럼요. NPL 채권을 활용을 한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신 거죠? 모든 물건은 그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밸류 앱이나 뭐 KB 시세나 이런 데 들어가면 거래 내역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네. 그거를 취합한 이후에 현장 실사를 가서 토지의 모양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맹지 같은 경우는 쓸모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1억짜리라도 3천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쵸. 그런 거는 그렇게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3천만 원짜리라고 평가를 하면 저희는 그 NPL을 2천만 원 정도 주고 사야 한 1천만 원이 남는 수익을 가져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이지 결코 그게 기준가가 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까 전에 또 서두에 저희 촬영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A, B, C 네. 요 개념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저희가 여러분 IMF는 아실 거예요. IMF가 터지면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A와 B의 채권 채무 관계를 네. C한테 팔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IMF예요. 그래서 C한테 그 채권을 내가 B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한테 돈 받으려면 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아. 네.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못 기다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나는 지금 2천만 원 할인해서 8천만 원에 C한테 이 채권을 팔고 C는 그 채권을 A한테 8천만 원 주고 사서 B한테 1년 기다렸다가 1억을 받아가는 거를
IMF 때 생긴 그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겁니다. 아, 네. 예전에는 IMF 이전에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없을 때는 없었죠. 만약에 저가 있고 엔조님이 계신데 네. 엔조님이 저한테 1억을 빌려주신 네. 거예요. 근데 앞만 봐도 오영일이라는 애가 네. 빨리 못 갚을 것 같아. 네. 근데 엔조님께서는 빨리 돈을 받아서 어디 쓰실 때가 있으신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무조건 저한테만 받으셨어야 되고 다른 당연하죠. 방도가 없었는데 맞습니다. 그 자산유동화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네. 저희 둘 관계 말고 제3자가 네. 생겨서 저한테 받을 그 돈, 그 권리가 채권 관계를 맞습니다. 이 사람한테 팔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늦게 받을 건데 제값 주고 사기 좀 그렇고 당연하죠. 1억이면 나 한 9천만 원, 8천만 원 해줘. 맞습니다. 그럼 내가 살게. 네. 그러면 이제 엔조님께서는 이 사람한 채권을 팔아서 네. 돈을 받고 네. 요 사람은 이제 저한테 돈을 받아가는 맞습니다. 요 관계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게 외환위기 때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97년도에 뭐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MPL을 네, 맞습니다. 처음 생겼을 때부터 하신 거세요? 네. 그때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잠깐만요. 저희 또 이런 얘기 들으면 궁금해집니다.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말씀에 네. 이 금액적으로도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그 이제 조그만 그 MPL 회사에 저희가 5명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 회사에 저는 대표이사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네. 넘버 2였는데 그때 당시에 IMF가 터지면서 MPL이 은행이 망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망했죠. 은행이 망하는 네.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에 외국계가 들어와서 거의 다 싹쓸이를 해갔어요. MPL을. MPL을. 국내에서는 MPL을 살 만한 여력을 가진 회사도 없었고, 네. 뭐 예를 들어 삼성이나 대기업들도 자기 돈 모으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MPL을 살 만한 능력이 안 됐어요. 그쵸. 그때 당시에 1억짜리 아파트를 보통 30%대 3천만 원 정도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MPL을? 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매각을 했냐면요. 풀링이라 그래가지고 공개 입찰을 합니다. 네. 500억, 뭐 5천억씩 막 은행 채권을 갖다가 묶어서 팔았어요. 네. 그때 당시에 팔 때 500억짜리면은 150억에 팔고. 네. 그거를 엄청 싸게. 맞습니다. 그거를 외국 회사들은 사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어요. 사실상은 500억짜리의 가치를 네. 150억에 사갖고 가서 네. 그 외국계 기업들은 네. 나중에 500억에 준하는 수익을 가져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담보도 부동산이니까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나라가 안 좋으니까 네. 담보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사실. 네. 그래도 예를 들어 30%대에 사면 경매를 집어넣으면 최소한 50% 이상은 회수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예.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렇네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있던 회사가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30억, 50억 담보부 채권을 사와서 네. 수익을 조금씩 내다가 2년 뒤에는 저희 회사도 500억, 1000억씩 외국계랑 공개 입찰에 들어가서 풀비딩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네. 관리를 해서 보통 최하 30% 이상 수익을 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직원이었지만 네. 얼마 벌었다고 얘기해도 돼요? 이제 얘기하시면 또 지인분들이 보시고 돈 빌리러 올 수도 있는데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98년도부터 시작해갖고 2006년도까지 한 8년을 했는데요. 네. 저는 직원으로 있었지만 런닝 개런티하고 네. 그 뭐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 이런 걸 받아서 네. 한 50억 정도를 벌었어요, 제가. 8년 사이에? 네. 그러면 회사는 얼마를 벌었겠어요? 네. 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냈죠. 아니 그러면은 네. 진짜 그때 2006년까지 회사에 계셨고 네. 그 이후로 나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네. 그 거잖아요. 이후로 나와서 2년 동안 미국 가서 이제 조금 쉬면서 공부도 좀 하다가 네. 여러분 2008년 서브프라임 아시죠? 네네네.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다시 MPL이 각광받는 게 그랬겠네요.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2008년도에 다시 나와서 지금까지 MPL만 하고 있습니다. 그 2006년 이후로는 네. 직접 사업을 운영을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과거에 직장인 신분으로 있으실 때보다 네. 달라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갑자기 겸손하기시고요. 더 아니,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잘할 수 있어요.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네. 저희가 사실 MPL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맞아요. 생소하죠. 근데 MPL을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시장에 있는 걸 또 어떻게 아시게 되어서 네. 공부를 해도 네. MPL 물건을 확보하는 게 네. 이게 만만치 않고 그거 쉽지 않아요. 네.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제가 은행이고 네. 엔조님에게 1억을 빌려드렸고 네. 이제 아파트를 아파트 건물고 물건을 네. 받았어요. 안정적인 네. 걸. 네. 근데 엔조님께서 상환을 못 하신 거예요, 만약에. 네. 그러면 저는 네. 이 물건을 경매를 넘기면 이제 NPL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네. 경매 진행되면 네. 뭐 이자랑 원금이랑 다 받을 텐데 맞습니다. 은행이 좋은 물건을 네. 안 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NPL 물건을 사게 되는 것들은 네. 일반적으로 다 안 좋은 것들만 네. 사게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좋은 걸 왜 팔겠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NPL 공부를 해도 아 여기는 우리가 덤빌 세상이 아니구나라고 네. 포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NPL이라고 은행에서 좋은 것만 갖고 있고 안 좋은 걸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은행이 세상에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은행이 팔 때는 팔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팔겠죠. 그렇죠. 은행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수신금리만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은행도 그 국제시장 가가지고 리버금리라 그래서 네, 큰 자금을 빌려 갖고 와서 자금을 운영하는 게 그쵸. 은행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BIS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네, 하죠. 네. 근데 자기자본 비율을 보통 10%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IMF 같은 상황이 생겨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네, 부실이 많아지면 네, BIS 비율이 낮아져요. 네. 자기 자본을 다 잠식당했을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자기 자본을 충족하기 위해서 네. 이만큼씩 부실이 나면 일정 부분씩 팔아요. 자, 예를 들어 1조 원이 부실이 났어요. 네. A라는 은행에서. 네. 그러면 그거를 다 파는 게 아니고요. 네. BIS 기준의 10%에 맞추기 위해서 네. 1조 중에서 한 2천억은 팔아요. 나머지 8천억은 자기네들이 경매로서 지금 센터장님 말씀만 맞다나 네. 지네들이 회수를 해갑니다. 네. 근데 나머지는 BIS 때문에 한 2천억은 팔으면 현금이 바로 들어오니까 네. 현금이 유입이 돼야 자기 자본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파는 거지 안 좋은 거를 파는 게 아니에요. 아.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네. 안 좋은 거를 팔면 사가는 사람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사가는 사람도 전문가들이 사가는 건데 네. 남아야 사가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이 대출 나갔어. 네. 10억이 대출 나갔는데 현장 실사를 해보고 밸류에이션을 다 해보니까 얘는 4억 뺏긴 낙찰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걔는 10억에 돈 받을 권리가 있어도 4억짜리인 거예요. 아. 그러면 저희가 그 4억짜리를 4억 다 주고 사오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럼 저희들은 그걸 3억에 비딩에 참여를 해요. 네. 3억을 써서 내요. 그래갖고 저희가 1등을 하면 그 채권은 10억짜리 채권이지만 3억에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4억이 낙찰가가 나오면 네. 거기서 수익률이 한 1억 정도가 남는 거죠. 음. 자,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비싸게 사고 네.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나쁘게 사오는 거예요. 아, 밑으로 사오는 거예요. 그 가격을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NPL이 많은 분들이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것 못하죠. 같아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뭐 KB 시세라는 것도 있고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거래되고 있는 게 10억짜리면 한 9억 2천 써볼까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주 쉽죠. 근데 NPL 같은 경우에는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 NPL도 보면 아파트를 담보로 한 NPL이 있을 거고 맞아요. 또 일반 토지나 상가, 주택도 있을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네. 어떤 종류의 NPL을 주로 많이 다루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토지? 합니다. 예. 어. 다른 거보다도 네. 토지나 수익성이 나올 만한 근린 상가라든지 일반 상가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파트가 더 안전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더 선호하시는 이유는 아파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센터장님 말 맞다나 KBC에 들어가서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네. 그거는 수익률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참여자도 많을 테고. 참여자도 많고 네. 수익률이 작아요. 네. 아니 비싼 거는 비싼 값을 주고 사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굉장히 싸게 사올 수가 있어요. 네. 싸게 사와서 관리를 잘하면 네. 수익률이 몇 배가 나올 수도 있는 게 NPL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호하는 거는 아파트는 별로 선호를 안 합니다. 전문가들은. 굳이 그런 거 네. 안 한다. 이런 그거는 느낌. 그냥 초등학생들이 하고 아. 우리는 전문가니까 네. 토지를 지금 아까 저 센터장님 말씀만 맞다나 맹지야. 네.
맹지면 가격이 현격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격히 떨어지는데 그걸 가서 딱 봤는데 저쪽에다 앞에 땅 사서 진입로만 그쪽에다 만들어 놓으면 저 땅값은 평당 지금 10만 원인데 50만 원짜리야. 그러면 그 채권을 사오기 전에 앞 땅을 먼저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진입로를 먼저 작업을 해요. 채권만 보는 게 아니군요. 당연하죠.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진입로를 먼저 작업을 해서 진입로를 먼저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있는 그 맹지를 삽니다. 접근 방식이 완전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해서 그걸 채권을 사갖고 와갖고 저희가 회사가 유입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만듭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진입로 만들면 땅값은 몇 배가 올라가겠죠? 그쵸. 당연한 거 같죠? 그쵸. 그렇게 해서 그거를 팝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100%도 내고 200%까지 낼 수도 있어요. 이야,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 이게 돈 되는 것들이 다 눈에 보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네. 외람된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요. 네, 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지 당연하죠. 않습니까? 당연하죠. 대표님께서는 네. 이거 다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럼요. 혹시 불편해졌던 사례도 있으셨나요? 많죠.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그 청주에 있는 그 집합 상가를 하나 샀어요. 네. GF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롯데마트하고 같이 물려 있는 여러분들 동대문의 두산타워나 이런 것들 아시죠? 네네네. 그런 상가였습니다. 근데 그 상가를 굉장히 싸게 주고 샀어요, 제가. 네. 4억 2천 감정가였는데 1억 2천에 샀어요, 제가 그 상가를. 4억 2천 감정가를 1억 2천에? 1억 2천에. 1억 2천에 사갖고 현장 조사를 다 해가지고 보니까 3천에 100만 원 이상 월세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럼 1억 2천이면 굉장히 싸게 주고 산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쭉 떨어져갖고 1억까지 떨어졌어요. 1억 3천 주고 사셨는데 더 떨어진 거예요? 1억 2천 주고 샀는데 더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발상을 바꿨죠. 네. 이거 이렇게 하다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임대를 먼저 맞췄어요. 네. 그거는 채권이지만 제 물건은 아니지만 네. 제가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100%예요. 왜 네. 그러냐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돈이 2억 1,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1억까지 떨어진 물건을 2억 1,500 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경매로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나 외에는 그걸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전단지를 만들어갖고 그 네. 동네에다 다 붙였어요. 손수. 전봇대에다. 네. 전봇대에 무슨 거기 붙이는 데다 다 네, 붙여놓고 네, 네. 매매 및 임대합니다라고 전화번호하고 넣어놨더니 네. 일주일 만에 전화가 한 10통 이상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이 네. 지금도 기억합니다. 토니머리가 거기 들어갔어요. 토니머리? 토니머리. 그 사람이 3천에 120만 원에 월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하. 먼저 계약을 한 거죠. 제 것도 아닌데. 네. 계약금 100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네, 네. 3천에 120만 원의 월세를 받아놓고 그 채권을 제가 아는 밑에 있는 AMC 회사에 네. 1억 6천에 팔았어요. 그 사람은 왜 1억 6천에 샀냐 하면 네. 3천에 120이 월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1억 6천 주고 사도 굉장한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120씩 1년 들어오면 또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NPL은 밸류에이션을 잘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네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수익률이 10%가 50%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게 네. NPL 채권입니다. 야, 되게 재밌네요. NPL 재밌죠. 채권이라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야, 결국은 처음에 4억 얼마짜리를 1억 3천, 1억 2천에 네. 싸게 사오긴 했지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졌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통 우리가 집은 사서 가격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죠. 떨어졌을 때 이거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네.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가치를 올려서 되팔아야겠다. 맞아요. 까지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진행을 하시니까 네. 손해가 안 나신 거네요. 맞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센터장님. 집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만약에 집값이 지금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은 대출을 세게 나갔어. 네.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요즘 정권 리스크가 가장 커요. 그냥 정권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맞아요. 변할지 몰라서 네네. 겁이 나서 더 보수적으로 나가야 되지만 네. 때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랬을 경우에 센터장님 말 맞다나 집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 네.
내가 예를 들어 10억짜리에 9억을 대출해 줬는데 네. 더 갈 거라고 계산을 하고 9억까지 떨어졌어.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있어요. 또 왜 뭐가 그러냐면 있나요? 네. 우리는 채권을 갖고 있는 거지 그쵸.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쵸. 돈 받을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 하나. 9억까지 떨어졌어. 네. 그러면 안 되면 내가 내 채권을 사용해서 그 아파트를 유입을 할 수도 있어요. 경매를 집어넣고 참여해서.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네, 네, 네. 받아서 전세를 놔. 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좀 가격이 올라가면 좀 팔 수도 있고. 아. 자, 두 번째. 네. 여기서 또 하나. 채권자잖아요, 제가. 네, 네. 경매를 넣은 사람이죠. 이제 내 맘이에요, 이제. 네, 그거를 경매를 진행시키는 것도 내 맘. 네. 중지시키는 것도 내 맘. 채무자하고 협의하는 것도 내 맘. 경매를 취하할 수 있는 것도 내 맘. 네. 아니면 경매를 취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네. 안 좋아지면 네. 경매를 취하했다가 1년 뒤에 네. 경기가 좀 나아지면 그때 재경매 다시 넣으면 돼요. 아파트 값이 회복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이 안 당연히 되죠? 이자가 나가죠. 이자는 나가죠. 자, 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NPL 채권을 사올 때 네. 이거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10억짜리 채권을 사오면 네. 보통 그 사온 채권을 담보로 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 같은 데에서 네. 보통 한 5%대, 6%대에 90%까지 질권 대출이라는 걸 해줘요. 그 10억이면 9억은 또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오는 겁니다. 아니 일반 아파트는 지금 40%밖에 안 되는데 NPL은 다릅니다. 똑같은 아파트여도 NPL이 맞습니다. 되면 90%가 대출이 네, 된다고요? 90%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거 1년치 이자 계산해봐야 얼마 안 되고요. 그쵸. 그럼 자기 자본 에코티는 1억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자, 1억 내 돈 은행에 넣어놔야 1년 내도록 내놔봐야 세후 한 150만 원이나 월세 150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쵸, 이자. 그쵸. 이자 거의 자, 없죠. 그러면 내 돈 1억 들어가서 150만 원 그 저축은행 그 이자 계산해서 한 뭐 1, 2천만 원 늘어났다고 치더라도 네. 1년 동안 있어봐야 1, 2천만 원 늘어나는데 네. 경매 취하하고 그냥 1년 기다리면 돼요. 음.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재경매 넣어서 네. 집값이 다시 갈 때 넣으면은 네. 그게 다시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9억까지 떨어졌던 게 12억에 낙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회복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경기는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도 있고 당연하죠. 왔다 갔다 업다운이 하니까. 충분히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 관리를 하면 손해볼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굉장히 기술적인 거를 많이 요구하고 법적인 거나 금융도 알아야 되고 네.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고 경험이 풍부해야지만이 네. 그런 사람들이 NPL을 해야지 되는 거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행복자이모 상담센터가 또 우리 엔조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네. 너무나 든든한 마음으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NPL이 돈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한때 네. 우후죽순으로 이 시장에 맞습니다. 들어왔다가 불나방처럼 들어왔다고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좀 현황이 어때요? 지금은 NPL 시장이 많이 좀 다운이 돼 있어요. 지금은 옛날보다 매입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지면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그쵸. 그러니까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막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던 중소 AMC들이 거의 다 지금은 문을 닫았고요. 네. 대부업으로 전환을 했고 네. 지금은 정말 이 리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네. 진짜 전문가들 뭐 한 수백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 아니면 지금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매가가 높아졌으니까 네. 지금 NPL을 취급하는 AMC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입을 해서 네. 마사지라 그래요. 저희는 표현을 마사지를 한다 네. 그럽니다. 네. 건물도 화장을 하면은 이쁘게 해서 화장을 해서 당연히 밸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가보니까 막 형편없는 것도 형편없어. 지금 가보니까 근데 싹 리모델링 하면은 가격은 네.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유입을 해서 1, 2년 갖고 있다가 임대를 다 맞춰놓고 매각을 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NPL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토지 같은 경우도 네. 나대지 상태인데 막 지저분하게 돼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싹 포크레로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또 이쁘게 해서 팔고 네. 유입을 해서 네, 네. 두 번째는 공장이나 이런 뭐 상가 같은 경우는 네. 매수자를 미리 맞춰 놓습니다. 그게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아. 매수자를 미리 맞춰 놓고 네. 자 매수자가 예를 들어 내가 14억에 살게. 네.
아파트는 불특정 다수가 필요한 물건 맞죠? 그쵸. 그러니까 수요가 많겠죠. 맞습니다. 입찰자가 네, 많아요. 네. 근데 상가나 토지나 공장이나 이런 경우들은 음, 많지 않아요. 그렇겠죠. 특정인들이 보통 입찰에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인들을 상대로 미리 매수자를 맞춰놓고 NPL 채권을 사와요. 그래갖고 본인들이 유입을 해서 바로 매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들어가가지고는 어줍지 않게 알아가지고는 네. 100전 100패를 하는 게 현재 NPL 시장의 현황입니다. 야, 네. 보통 우리가 NPL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목적 네. 자체가 첫 번째는 경매 시 배당받는 게 목적일 텐데. 맞습니다. 그것만 하는 거는 네. 좀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 시장이 됐나 맞습니다. 봐요. 쉽지 않죠. 그러면 그거는 기본인 거고. 그렇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네. 부가가치를 키우는 거. 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만이 NPL 시장에서 살아남고 돈을 벌고 있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네. 몇 년 하셨다 그랬죠, NPL을? 저는 제가 97년도부터 했으니까 네. 한 25년 정도 가까이 했습니다. NPL 인생이시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야, 진짜 지금 너무 그 엔조님 모시고 NPL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너무 재밌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제가 원래 네. 모시고 뭐 할 때 메모를 좀 하거든요. 네. 메모할 틈이 없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영상은 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고요. 네. 다음번에 또 NPL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을 네.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센터장님이 기회를 주시면 네. 뭐 실전 사례도 있고 네. 유통 경로는 어떻고 네.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면 네. 또 한번 여러분들 앞에 서서 더 재미나고 네. 돈 벌 수 있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NPL을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네. 그거를 센터장님이 기회를 주시면 네. 제가 다음에 불러주시면 다시 한번 나와서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마 행복재무상담센터 고객분들께서도 지금 뭐 두근두근 하실 겁니다. 아유, 나도 드디어 감사합니다. 저런 전문가들만 할 수 네. 있다는 걸 네. 행복재무상담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가? 네. 라는 기대를 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들으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 머릿속에 NPL이 둥둥둥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상인 거고요. 차근차근 저희가 앞으로 엔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둥둥둥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조였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